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부동산 마케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마케팅이라는 자체는 어떤 판매보다도 훨씬 더 넓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있다면 어떤 그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제품을 생산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유통 경로를 통해서 가격은 어느 정도를 책정할 것이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알릴 것인가, 이런 거 관련된 총체적인 어떤 경영활동, 이런 것들을 마케팅이다, 이렇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 자체가 기업에서는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기업의 활동은 마케팅을 중심으로 해갖고 전부 다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건이 그 마케팅이 잘 돼야 뭐 생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한 그 마케팅이 잘 돼야 여러 가지 뭐 총무부서에서도 할 일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서포트하는 부서에서도 할 일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파트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케팅에 관련된 정확한 어떤 정의를 굳이 뭐 읽어본다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교재에 있는 것처럼 생산자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비자라든가 이용자에게 유통시켜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일련의 체계적인 시장활동, 이런 것들을 마케팅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마케팅 환경과 관련돼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마케팅 환경 크게 거시적인 환경이 있고, 그 다음에 미시적인 환경,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자, 거시적인 환경은 그야말로 눈에 확확 잡히지 않는 환경들 있죠.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자연 환경이라든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제적, 기술적 환경, 뭐 정치적인 환경이라든가, 행정적인 환경, 기타 사회 문화적인 환경, 이런 것처럼 약간 좀 추상적인 그러한 어떤 환경이라면, 미시적인 환경은 그야말로 이 마케팅과 관련돼서 직접 부딪히는 집단,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 나오는 것처럼 일단은 경쟁업자. 자, 경쟁업자를 눌러야 어떻게 해요? 기업이 이제 수익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마케팅은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일반 공중. 그 다음에 정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기업들한테 여러 가지 제재도 많이 하고 세금도 부과하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규제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도 가장 중요한 어떤 그 미시적인 환경을 구성하는 그러한 요소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마케팅론에서 그 한 문제 정도가 시험에서 나오는데 거의 한 90% 이상은 어디서 나오냐면 마케팅 전략이라는 그 파트에서 시험에서 물어봅니다. 마케팅 전략. 그래서 마케팅 전략에 대한 얘기를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케팅 전략은 크게 한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마케팅 전략은 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마케팅 전략이다. 전략은 크게 이제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다. 시장 점유 마케팅, 요거는 이제 공급자를 중심으로 하는 마케팅 전략, 요걸 얘기합니다. 자, 공급자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그 책상머리에 앉아갖고서 요번에 어떤 시장에 들어가서 어떤 물건을 팔 건가, 이렇게 그 계획을 짤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거를 그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다, 이렇게 해주고, 두 번째는요,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다. 자, 요거는 주로 이제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소비자들 어떤 구매 행태를 중심으로 해서 그때그때마다 적정한 전략을 구사해갖고 최종 구입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전략을 구사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다. 세 번째는요, 관계 마케팅 전략이다. 요거는 뭐 쌍방을 중시하는 마케팅 전략이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네요. 쌍방을 중시하는 마케팅 전략이다. 자, 그러면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 다시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STP 전략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4P 믹스 전략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요거는 전부 다 그 영어를 앞자리를 딴 겁니다. 앞자리를 따서, 자, 요 STP 전략은 이렇게 맨 먼저, 자, 이 S라는 것은 시그멘테이션이다 해서, 자, 이거는 그 어떤 시장 세분화 전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은 시장을 다양한 형태로 한번 나눠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지역에 따라서도 한번 나눠볼 수 있고, 부동산 시장이라면 서울의 부동산 시장, 아니면은 부산의 부동산 시장,
광주의 부동산 시장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용도에 따라서도 나눠볼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뭐 주거용 부동산 시장, 상업용 부동산 시장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뭐 규모에 따라서도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아파트라 하더라도 대형 아파트 시장 아니면은 소형 아파트 시장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또 질에 따라서도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초호화 아파트 시장이 있는가 하면 서민 아파트 시장 이런 식으로 소비자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나눠볼 수 있는 거죠. 요거를 시장 세분화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여러 가지 세분화된 시장 중에서 이제 자, 타겟 마켓이다 해서 자, 이 시장에서 그 목표 시장을 선점하는 그러한 전략을 타겟 마켓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표 시장을 선점하는 전략. 그러니까 이게 다양하게 세분화된 시장 중에서 요번에 우리가 치고 들어갈 시장 있죠? 요걸 선정하는 것을 타겟 마켓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자, 포지셔닝 전략이다 해서 이렇게 그 어떤 특정 타겟 시장을 정했으면 거기 들어가서 남들하고 똑같은 물건을 판매하면 안 되겠죠. 똑같은 행태를 보이면 안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미장원을 하려고 하는데 남들하고 똑같이 미장원 하게 되면 큰 돈 못 벌겠죠. 그러니까 남들하고는 뭔가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로 차별화를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차별화. 이걸 차별화 전략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화 전략의 구체적인 전략 중에 하나가 사피 믹스 전략입니다. 사피 믹스. 그러니까 이 차별화의 여러 가지 형태의 전략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전략이 사피 믹스다 해서 앞자리 P자 딴 겁니다. P자 이것도. 자, 그래서 맨 먼저 플레이스 전략이다 해서 요거는 이제 유통 경로 전략을 얘기합니다. 유통 경로.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었으면 어떤 유통 경로를 통해서 팔을 건가 요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프로덕트 전략이다 해서 요거는 이제 제품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태의 제품을 판매할 것인가 그런 얘기죠. 남들과는 차별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이 필요하겠네요. 자, 세 번째는요, 그 프라이스 전략이다. 자, 요거는 그야말로 가격 전략을 얘기합니다. 어떠한 가격의 형태를 취해갖고 요거를 그 시장에서 차별화 줄 것인가. 요것도 하나의 그 어떤 전략 중에 하나에 속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프로모션 전략이다. 자, 프로모션이라는 것은 어떻게 뭐 번역상 뭐 교재마다 여러 가지 그 형태로 정의하는데 뭐 판매 촉진 뭐 이렇게도 번역하지만 그래도 이 가장 이 그 마케팅에 합당한 거는 의사소통 전략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그래도 가장 합당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다. 그러니까 공급자를 중심으로 해서 공급자들이 그 마케팅 팀이 이제 그 어디에 모여서요. 책상에 딱 앉아갖고 요번에 시장을 다양한 형태로 세분화한 다음에 요 시장에 들어가서 요 시장에서는 우리가 이러한 전략을 구사하겠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전략을 쭉 구사하는 거 있죠. 요거를 시장 점유 마케팅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굳이 어떤 다른 그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자, 예를 들어서 자, 대림 산업이라고 있는데 이 대림 산업이라는 것은 그 재계라기보다는 건설업계 5위권 내에 들어가는 어떤 중견 건설업체입니다. 이 편한 세상이라는 그러한 아파트도 만들어 팔고 있고 상가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프렌트 사업 이런 것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중견 건설업체다. 뭐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자, 이러한 얘네들이 이제 시장을 다양한 형태로 세분화할 수 있는 거죠. 지역에 따라서도 세분화할 수 있고 규모에 따라서도 세분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질에 따라 세분화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요번에 치고 들어갈 시장을 선점하는 것을 뭐라 한다고요? 타겟 마켓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우리 요 시장을 한번 치고 들어가 보자. 어떤 시장이냐면 동탄에 제2신도시가 들어온다니까 요 시장을 한번 치고 들어가 보자. 동탄. 지역은 동탄시장. 그 다음에 용도는요. 당연히 아파트 시장 쪽으로 한번 치고 들어가자. 그 다음에 규모는요. 규모는 대형 아파트로 승부하겠다. 대형. 그 다음에 질은요. 초호화판으로 해갖고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주로 이제 승부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세분화된 시장 내에서 어떤 그 목표 시장을 선정하는 것을 뭐라 한다고요?
타겟 마켓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 시장을 딱 타겟으로 잡았다. 그러면 포지션 전략이다 해서 그 어떤 그 차별화 전략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대림만 있는 건 아니겠죠. 삼성도 들어와서 아파트 지으려고 하고, 한화라든가 아니면 뭐 현대 뭐 여러 가지 서해건설 이런 데도 들어와서 아파트를 지어달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남들과는 뭔가에 있어서 차별화 줄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뭐라 한다고요? 차별화 전략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 먼저 차별화 전략의 구체적인 전략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사피 믹스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맨 먼저 프레이스 전략이다. 유통경로 전략이다. 유통경로는 아파트를 지어갖고 보통 이제 중개업소를 통해서 팔을 건가, 아니면 다른 유통경로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팔을 건가, 다양한 유통경로가 있는데, 우리 이제 부동산 학자들은 특히 이 유통경로 전략을 입지선정 전략, 이런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입지선정. 왜 여기다 입지선정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우리 일반 재화 같은 경우는, 맥주 같은 경우는 다양한 유통경로가 있지만, 일단은 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유통 경로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부동산은 꼼짝 못하죠. 꼼짝 못하니까 결국은 소비자하고 공급자가 직접 만나서 거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입지를 어디서 선정하냐, 여기에 결국은 유통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성이 있다 해서 이렇게 입지 선정 전략을 유통 경로 전략으로 이렇게 간주하는 그런 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그 대림산업 입장에서는 요번에 요렇게 이쪽으로 지하철이 이렇게 또 통과한다길래, 이렇게 지하철역이 있다면, 자, 이 지하철역에서 도보로 내려서 한 10분 내의 거리, 요 정도 거리에 있는 부지를 선정하겠다. 이게 이제 입지 선정 전략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제품 전략이다 해서, 제품에 있어서 남들과는 차별화를 줄 필요가 있죠. 남들하고 똑같이 아파트를 지어대게 되면 큰 어떤 뭐 분양가도 많이 못 받고, 때로는요 분양이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완성된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그 여러 가지 아주머니들이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안 짓게 되면 크게 분양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자, 요번에 여기다 짓는 아파트는 한번 이렇게 한번 지어보자. 제품에 있어서 차별화를 주는데, 지상에 있는 주차장은 모조리 일단은 다 지하로 밀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지상 주차장을 전부 다 어디로요? 지하로 밀어붙이면서 결국은 어떠한 쾌적한 그러한 어떤 아파트 단지를 구성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가능하면 이제 그 아파트 단지 내 턱 같은 거를 가능하면 없애갖고 그 장애인들이 쉽게 이제 다닐 수 있게끔 이제 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지을 때 보통 이제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제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요런 1층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게 잘 안 팔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겨울에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여름 같은 데 보면은 창문 같은 거 열어놔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가 이제 다 보이니까 뭐 기분이 별로 안 좋죠. 그러니까 잘 안 팔리고 하니까 요번에 여기다 짓는 건 이런 식으로 지어보자. 어떻게 짓냐면,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약간 좀 올려가고, 여기서부터 1층, 2층, 3층 올리는 겁니다. 여기 계단 한번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1층도 좀 판매가 좀 잘 되게끔 하고, 자, 마지막 층은 무조건 이제 복층형 형태로 해갖고, 뭐, 내부에 계단을 만들어서 어르신들 모시고 사시는 분들을 우선해서 이제 분양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그 도둑놈 같은 게 이제 많이 들어오니까, 이 현관 입구에 무슨 뭐 이렇게 뭐 그 번호 눌러서 들어가는 거, 이런 거는 웬만한 아파트는 다 하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다니는 마다마다 길마다 200만 화소가 넘어가는 그런 어떤 CCTV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번호도 전부 다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번엔 다른 아파트보다는 좀 차별화를 주기 위해서 제품에 있어서 이 고급임을 좀 상징시키려고 그 아파트 단지 내에다 골프장을 건설하는 겁니다. 그물망으로 되어 있는 골프장 있죠. 그래서 그 남녀노소 손쉽게, 그 입주민들은 손쉽게 골프를 칠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한다든가, 요것도 굉장히 좋은 어떤 방안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내부 설계도 남들처럼 똑같이 설계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이제 현관이라면 이 안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방이 있다면 이 안방에 이제 침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거를
밤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낮에는 요걸 쭉 밀게 되면 여기 이제 밑에 바퀴를 달아서 쭉 밀게 되면 딱 달라붙을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붙을 수 있겠네요. 여기도 쫙 밀게 되면 이렇게 달라붙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침대는 딱 이제 들어 올려서 벽에 붙이게 하게 되면 낮에는 아주 엄청나게 넓은 거실처럼 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다양한 어떤 그 평면 설계를 통해서 남들보다는 차별화 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전략을 구사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가격에 있어서는 가격은 어떤 식으로 차별화 줄 것인가? 요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그 대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떤 건설업계 5위권에 들어가는 어떤 중견 건설업체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격을 상당히 높게 책정한 다음에 일단은 이 고급 이미지를 많이 부각시키겠다. 그래서 일단은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전략을 구사하다가 그러다가 정이 안 팔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가격을 좀 낮춰갖고 대중에게 이제 문을 여는 이러한 형태로 이제 바꿔치기 하겠다는 얘기죠. 이것도 하나의 어떤 전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모션 전략이라는 것은 의사소통 전략이다. 그러니까 이 제품을 어떤 그 소비자한테 알릴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떤 식으로 알릴 것인가 이런 것을 의사소통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보통 이제 광고 같은 거 신문이라든가 그 어떤 TV라든가 이런 데 광고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광고비가 굉장히 많이 먹히고 그 다음에 특히 신문 같은 경우는 요즘에 신문을 많이 안 보죠. 그러니까 신문에다 광고하는 것은 큰 효과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한 인터넷으로 이제 광고하는 것도 광고 효과가 좋지만 자, 그 광고도 요즘엔 상당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그보다는 다른 방법 한번 광고해보자. 어떻게 하냐면 어차피 이제 대형 아파트를 지을 거니까 이 한 뭐 40평대, 50평대 이런 거를 구입할 수 있는 사람들은 뭐 젊은 소득층보다는 아무래도 약간 저 연세가 있고 사회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입주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 중요한 어떤 고객 타겟을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대기업의 어떤 과장급 정도 이상 그 정도 되면은 한 이러한 대림 아파트에 한 40평 넘어가는 걸 구입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그 타겟을 딱 정한 다음에 걔네들한테 이 그 팜플렛을 만들어 갖고 그 봉투에 넣어서 이제 DM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우리 그 영국식 발음은 다이렉트 메일이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DM 발송을 통해서 이거 전부 다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라든가 아니면 부산 쪽에 이제 통근이 가능한 지역이죠. 그 지역에 대기업들의 어떤 그 과장급 이상 정도 이 정도를 어떤 식으로 해도 선정해 갖고 직접 편지를 발송하는 그러한 방법이 상당히 효과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그야말로 표적이 될 만한 고객을 직접 선정해서 거기다 이제 광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광고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형태. 그리고 이 지하철역 근처에다가 이제 모델하우스 같은 걸 딱 지은 다음에 자, 이 팜플렛 안에다 이러는 겁니다. 이 모델하우스에 한번 왔다 가시는 분들한테는 이 모델하우스 앞에다가 이제 차를 한 대 딱 세워놓은 다음에 뭐 BMW 이런 식으로 하나 딱 괜찮은 거 하나 딱 세워놓은 다음에 추첨을 통해서 그 어떤 하나 그 당첨자를 가려내서 선물하겠다. 이러면 아무래도 뭐 떼거지로 왔다 갈 수 있는 거죠. 뭐 여기는 주최 측에 농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혹시나 뭐 BMW 한 대 준다니까 당첨되면 그럼 한번 가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가게끔 하는 거. 이것도 하나의 아주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뭐라 한다고요? 이거 프로모션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양한 형태로 이 소비자들을 위해서 공급자가 직접 어디다가요? 공급자들이 직접 책상머리에 앉아서 요 시장을 여러 가지 형태로 세분화한 다음에 거기서 표적이 되는 시장을 선정해서 그 시장에서 다양한 사피 믹스 전략을 구사하겠다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장 점유. 자, 이번엔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 이거는 그야말로 그 중개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써먹는 그런 형태입니다. 요거는 이제 소비자들의 어떤 구매 행태 있죠. 구매 행태라는 것은 구매를 위한 행동과 태도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적절한 마케팅을 구사하겠다 하는 것을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객들은 지나가다가 아무거나 물건을 구입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옷을 하나 산다 하더라도 지나가다가 저게 뭐야 하면서 뭐 이렇게 이제 마네킹에 붙어 있는 옷 같은 거 괜찮네 하면서 일단은 주목을 할 겁니다. 이거를 어텐션이다 해서 영어로는 이렇게 어텐션. 그런 다음에
이게 요거 좀 뭐 뜯어보고 또 입어도 한번 보고 그러면서 상당한 흥미를 느끼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는 인터레스다. 그러다가 결국은 사고자 하는 강한 욕망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이거 막 비춰보고 하다 보니까 야 이거 갖고 싶다 이렇게 그러면 사고자 하는 욕망을 느낀다는 게 desire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행동에 도입한다. 카드 꺼내 갖고 그때 이제 결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옷을 하나 팔더라도 그냥 느닷없이 지나가다 아무나 파는 게 아니라 팔리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구매 행태를 보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이거 판매 직원이 적절한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는 겁니다. 너는 지나치게 여기 따라 붙는 거 이런 것들은 고객한테 조금 뭐랄까요? 좀 불편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옆에 살짝 좀 떨어져서 좀 이렇게 고객님들이 돌아가는 걸 이렇게 그 구경하는 것을 좀 이렇게 구경하고 있다가 슬슬 입고 한번 나오고 하면은 이거는 고객님 거네 하면서 딱 어울린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다가 이제 여기 이게 가장 좋은 어떤 셀링 포인트를 딱 제시하는 겁니다. 요즘에 가장 유행하는 옷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소비자한테 가장 어울리는 옷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딱 이렇게 적절한 그때마다 전략을 구사하는 거 있죠. 요거를 고객 점유 마케팅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도 지나가다가 아무거나 아파트 구입하는 건 아니겠죠. 일단은 요거 저 아파트를 보더니 주목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요모저모 뜯어보면서 사고자 하는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마다 또한 그 사고자 하는 욕망을 느끼고 행동에 돌입하는 과정에서 그 마지막으로 어떤 셀링 포인트 같은 걸 제시해서 그 아파트가 가장 장점이 되는 거 있죠. 이런 거를 나중에는 부각시키면서 결국은 클로징에 이르기까지 클로징이라는 것은 뭐 계약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때까지 계속 옆에서 어떻게 그 전략을 구사하는 그러한 형태를 벌한다고요. 고객 점유 마케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객 점유. 그 다음에 관계 마케팅은 그야말로 쌍방을 중시하는 겁니다. 쌍방을. 그러니까 자, 요거는 이 분양이라는 게 뭐예요? 파는 거 아닙니까? 판다. 그러니까 팔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이고 그 다음에 지속적인 관계를 계속 맺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 이 분양하고서 한번 팔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팔고 나서도 뭐 고장난 거 있으면 수리해줘 이런 것들은 다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고 그 이상으로 여러 가지 불만이라든가 이런 걸 들어주고 가끔가다 고객님들을 그 입주자를 모시고서 뭐 한번 소풍도 한번 갔다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좀 뭐 강연회라든가 뭐 연극 같은 것도 한번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관계를 맺는 겁니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게 되면 여기 사는 사람들이 이제 막 선전해 줄 겁니다. 광고를. 그러니까 야 거기 그래도 대리임이 그래도 팔고 나서도 굉장히 우리한테 신경 많이 써주네. 그러면서 자, 한 번 고객은 평생 고객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한테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네. 그러면 그거를 친인척이라든가 아니면 친구들한테 그런 내용을 알리겠죠. 알리면서 좋은 얘기 해주겠지. 뭐 나쁜 얘기 해줄 것 같나요? 그러면 만약에 그 밑에 동탄 지역 밑에 이제 세교 지역이 있는데 그런 지역에 아파트를 지을 때 자연스럽게 광고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브랜드의 가치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전략을 구사하겠다 하는 걸 뭐라 한다고요? 관계 마케팅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돼서 거의 한 문제가 나온다면 거의 요걸 물어봅니다. 그래서 요거 잘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 확인 예제. 거기 보시니까 19회 때 나왔던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부동산 마케팅 전략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보니까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 소비자와 구매 의사결정 과정의 각 단계에서 소비자와의 심리적인 접점을 마련하고 전달하려는 메시지의 취지와 광약을 조절하는 전략이다. 요거는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 아니라 고객 점유 마케팅이네요. 항상 구매 의사결정 과정에서 단계 와서 그때 나왔다 해서 약간 어려운 표현 하는데 심리적인 접점을 마련한 다음에 뭐가 통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접점을 마련한 다음에 그때마다 메시지 톤과 강약을 조절해서 최종 판매에 이르기까지 이르게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을 얘기합니다. 2번 볼게요. 표적시장 전략은 표적시장 전략은 이렇게 여러 가지 세분화된 시장 내에서 요번에 치고 들어갈 시장을 선정하는 것을
타겟 마켓이다. 표적 시장 선점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정 전략은 세분화된 수요자 집단에서 경쟁 상황과 자신의 능력을 고려하여 가장 자신 있는 수요자 집단을 찾아내는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세분화된 시장 중에서 요번에 우리 회사의 어떤 경쟁력이라든가 자본력 뭐 이런 거, 그러나 자신의 능력 이런 걸 고려해서 가장 자신이 있는 어떤 시장을 찾아내는 거 있죠. 시장 이거를 타겟 마켓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타겟 마켓. 그다음에 3번 보시면 차별화 전략은 요거 포지션 전략을 얘기하는 겁니다. 차별화 전략은 동일한 표적 시장을 갖는 다양한 공급 경쟁자들 사이에, 그러니까 요 타겟 시장에는 동탄 제2신도시에는 우리뿐만 아니라 삼성, 뭐 현대, 뭐 서해건설, 뭐 건영아파트 다 다양한 경쟁업자들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다양한 공급 경쟁업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상품을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가를 정하는 전략이다. 맞네요. 5번 보시면 4번 보시면 홍보 전략. 이거는 프로모션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뭐 번역상 여러 가지 형태로 합니다. 학자들마다. 그러니까 이 번역이 뭐 틀렸다고 해서 좀 제가 설명한 거 차이가 난다고 해서 이게 틀린 편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학자들마다 이렇게도 번역하고 저렇게도 번역하고 하니까 그냥 넘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홍보 전략은 매체를 통하여 수요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전략이다. 맞네요. 자, 관심을 끌어서 결국은 알리려는 전략을 얘기합니다. 5번 보시면 시장 세분화 전략은 요 시장 세분화 전략 요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장을 다양한 형태로 세분화한 다음에 이런 시장에는 이런 전략이 어울리고 이런 시장은 이런 전략이 어울리고 이런 거를 다 한번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세분화 전략은 수요자 집단을 인구 경제학적 특성에 따라 세분화한 다음에 그 세분된 시장을 대상으로 상품의 어떤 판매 지향점 이런 걸 좀 분명히 하겠다 그런 얘기죠. 이거를 시장 세분화 전략이다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프로모션, 의사소통 전략 이 중에서 그래도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광고 전략이 그래도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할 겁니다. 광고. 그래서 부동산 광고는 어떤 특징이 있나 좀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광고는 일반 뭐 맥주 광고 이런 거에 비해서는 좀 차이점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단은 광고의 양면성이다. 해서 보통 이제 맥주 회사 입장에서는 소비자를 중심으로 해서만 뭐라는 거예요? 광고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부동산 시장은 그게 아닙니다. 중개업을 한번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개업을 생각하신다면 지금 물건을 팔려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사려는 사람이 없다. 그럼 가능하면 살려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광고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건은 계속 쏟아져 나오니까. 반대로 팔려는 사람은 몇 명 안 되는데 살려는 사람이 무지장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물건이 나와 있어야 물건이 팔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팔려는 사람을 잘 설득할 필요가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팔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광고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광고 내용의 개별성이다 해서 부동산은 일단은 위치부터 틀리고 같은 아파트라도 다 층수마다 다 틀릴 거 아닙니까? 앞집 다르고 뒤집 다르고 그리고 또한 베란다가 뭐 튼 놈도 있고 안 튼 놈도 있고 다 다양하죠. 그러다 보니까 개별적인 특성을 광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광고 내용의 개별성이라는 겁니다. 맥주 같은 경우는 동일한 제품을 전국으로 배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을 판매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개별성을 띠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의 제한성이다 해갖고 내가 서울에 예를 들어서 광진구에다가 뭐 원룸을 하나 딱 지었는데 이거를 굳이 부산에 있는 사람한테 광고할 필요가 있나요? 뭐 그럴 필요 없죠. 부산에 있는 사람이 여기 와서 잠자고 또 부산으로 어디라고요? 출근하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광지구 내에 있는 그런 분들, 요즘 그 근처에서 직장생활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을 타겟으로 해갖고 광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를 시장의 제한성이라는 겁니다. 부동산은 꼼짝 못하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광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의 제한성이라는 건 또 뭐냐면 우리 맥주 광고 같은 경우는 광고 한번 하면 광고 효과가 이 정도 난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자, 광고 효과가 예를 들어 한 3달 정도 광고 효과가 나타난다 치면 그 사이에 요때 맥주 사 먹은 사람은 그 다음에 사 먹을 때 또 광고 효과가 생각이 날 거 아닙니까? 계속. 그러니까 광고 효과가 계속 일정한 기간 동안에 지속될 수 있는데 우리 이제 아파트 광고를 여기서 한번 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아파트 산 다음에 며칠 있다 또 사고 이러진 않겠죠? 예, 뭐, 한 10년이나 있다 한 번 사고 그럴 거 아닙니까? 요즘에 한번 사니까 광고 효과는 그대로 없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거를 시간적 제한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네요. 시간적 제한성. 그 다음에 부동산 광고의 분류다 해서 부동산 광고를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 광고의 목적에 따라서 기업 광고다. 기업 광고라는 것은 특정한 어떤 제품을 광고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어떤 뭐 이미지 같은 거를 높이기 위해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광고 있죠. 이런 걸 뭐라고요? 기업 광고라는 겁니다. 예컨대 삼성이 그 광고할 때 어떤 특정 제품을 광고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특정 제품을 광고하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가족 뭐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일종의 그 기업 이미지를 높이길 수 있는 그런 광고 아닙니까? 이런 거를 기업 광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또 하나의 가족 이렇게 광고하면서 결국은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 반도체 공장, 기흥 반도체 공장에서 그 백혈병으로 사람이 많이 죽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여러 공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어났는데, 그동안은 이 산업재해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말은 또 하나의 가족이다. 같은 가족 아니냐. 이러면서도 산업재해를 전혀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거를 보상을 전혀 안 했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유는, 이런 걸 자꾸 이제 그 보상하게 되면, 돈은 있는데 광고하게 되면, 보상하게 되면 결국은 기업 이미지가 실추될 거 아니냐. 그러면 그 매출액에 타격을 입을 거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보상 안 한 겁니다. 근데 전격적으로 삼성에서 이거를 산업재해를 인정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인정하겠다. 그러면 그동안 그 산업재해를 인정하면서도 결국 보상 안 해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산업재해를 인정했다면 그분들을 철저히 가려내서 그 적합한 그러한 보상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 사회 전체에다가 큰 사과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삼성전자에서만 한 160명 정도, 70명 정도가 그러한 그 피해를 받았다고 하고, 그 중에서 한 62명 정도가 지금 사망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어떤 형태로든 적정한 보상이 따르고 그에 합당하는 전적인 사과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런 광고를 뭐라 한다고요? 기업 광고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특정 광고는 그야말로 특정 부동산을 광고하는 겁니다. 예컨대 대림이 그 동탄 신도시에다 지은 부동산 있죠? 이걸 직접 광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동탄에다가 아주 친환경 아파트를 건설했다. 이거 얼른 사러 오세요. 이렇게 광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특정 제품을 광고하는 것을 특정 광고다 해줍니다. 근데 계몽 광고 같은 경우는 예컨대 어떤 부동산 업종의 오해를 뭐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 부동산 업종들이 이렇게 돈을 각출해서 우리는 이러한 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광고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일종의 계몽 광고다 해줍니다. 인명 광고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그 명함 같은 거 그 파서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중개업소에서 가장 많이 행하는 광고가 인명 광고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광고 매체에 따라서 광고 매체는 뭐 신문에다 광고할 수 있고 뭐 점두 광고다 해갖고, 우리 이제 중개업소 같은 경우는 그 유리창에다 막 광고 같은 거 많이 하죠. 아니면은 이렇게 풍선 같은 거 막 춤추는 풍선 같은 거 해갖고 이런 거 전부 다 점두 광고다. 매점 앞에다가 이제 광고하는 거 있죠. 이런 걸 전부 다 점두 광고다. DM 광고라는 것은 다이렉트 메일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직접 표적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편지를 보내는 거 이런 거 있죠. 방송 광고는 말 그대로 방송에다 광고하는 거고, 교통 광고는요 지하철 같은 데라든가 아니면 버스 이런 데 광고할 수 있죠. 업계 출판물에다 광고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광고가 있는데, 여기서는 신문 광고 중에 이렇게 신문이 이렇게 있다면, 자 이렇게 몇 장 집어넣으면 한 면 전체를 이용해서 뭐 아파트라든가 이런 걸로 광고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걸 전시 광고다 해줍니다. 큰 뭐 캐치프레이즈 뭐 어떤 그 탤런트라든가 이런 사람을 섭외해서 뭐 광고할 수 있죠. 이런 거를 전시 광고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몇 장 넘기다 보면 이 밑에 보면 빠다다다다다닥 뭐 어떤 뭐 보증금 얼마 뭐 이렇게 막 광고하는 거 있죠. 이런 걸 안내 광고를 하는 겁니다. 안내 광고. 이렇게 안내. 그래서 요때는 약어 같은 걸 많이 사용하죠. 보호하면은 보증금. 뭐 이렇게 보증금 얼마. 권하면 뭐예요? 시설비, 권리금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그 노벨티 광고라고 있는데,
노벨티 광고는 네, 그 의미를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실용적인 조그만 물건들 있죠. 라이터라든가 아니면 볼펜, 열쇠고리 이런 걸 통해서 광고하는 거 있죠. 이런 거를 노벨티 광고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근래 들어서는 이 노벨티 광고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여름에 같은 때는 이렇게 뭘 많이 쓰냐면 그 물티슈 같은 거 있잖아요. 물티슈 조그만 거 여기다가 광고해갖고 이렇게 붙이는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이제 가장 많이 써먹는 그런 형태의 노벨티 광고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광고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거의 나올 가능성은 많지 않지만 간단히 전년도 매상고 기준법이다 해서 전년도 정도의 매상고를 올리려면 전년도에 그 정도의 그 광고비를 책정했으니까 올해도 그 정도는 책정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거를 전년도 매상고 기준법이다. 그러니까 매년 정액법은 그야말로 매년 그냥 일정 액씩 광고비를 책정하는 겁니다. 현황 기준법은 뭐 그야말로 판매자의 수라든가 그 시장 상황 그때 맞춰서 그때마다 탄력적으로 광고비를 책정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를 현황 기준법이다. 이익 백분율법은 자, 이익액 기준으로 맨날 그 전년도 이익을 기초로 해갖고 이익의 몇 %를 광고비를 쓰겠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걸 이익액 백분율법이라는 겁니다. 지불능력 기준법이라는 것은 그때마다 그 기업의 어떤 지불 능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능력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광고비를 책정하는 것을 지불능력 기준법이다. 경쟁자 기준법은 그야말로 우리 이제 경쟁업자가 광고를 그만큼 하니까 광고를 우리도 그 정도 광고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정도에 맞춰서 광고비를 책정한다 하는 것을 경쟁자 기준법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광고는 여러 가지 광고를 하더라도 그 허위 광고를 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뻥튀기 된 광고 같은 거 많이 하죠. 그러면 소비자들이 오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거 하나 좀 기억하세요. 그 어떤 법에 따라서 규제를 하고 있나 이 정도는 알고 가시면 됩니다. 1990년도 2월 달부터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있죠. 그 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규제를 하고 있다. 그래서 광고 그 법령 정도는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케팅에 대한 얘기를 쭉 알아봤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마케팅 전략을 중심으로 해서 쭉 한번 정리해 보시면 거기서 한 문제 정도가 거의 나옵니다. 한 문제.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